젖병, 수석, 그림, 짜파구리, 인디언, 딱사조, 결말까지 기생충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기생충의 원래 제목은 로르샤흐였습니다. 로르샤흐는 19세기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헤르만 로르샤흐의 이름이죠. 로르샤흐는 정신분열증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 방식으로 로르샤흐 잉크반점 검사를 개발했습니다. 이 검사는 환자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무엇으로 보이는지를 묻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정신분열증을 진단하는 것인데요. 이런 그림들이 사용됩니다. 보통 그림 우측하단 이쪽 부분을 스키조프레니아 존이라고 해서 신경정신과적 징후가 잘 드러나는 곳으로 보거든. 기정의 대사에서 스키조프레니아란 정신분열증을 말합니다. 이 제목은 다송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에 너무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런지 영화의 제목은 데칼코마니로 변경되었습니다. 로르샤흐 잉크반점 검사가 바로 데칼코마니 기법으로 만들어졌죠. 연가시는 곱등이에 기생하는 기생충입니다. 기택과 근세의 가족은 박사장에게 기생하는 기생충이죠. 숙주와 기생충의 관계와 박사장과 기택의 관계가 데칼코마니처럼 닮아있고 영화와 현실이 데칼코마니처럼 닮아있기 때문에 데칼코마니도 상당히 좋은 제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택과 근세가 박사장에게 기생한다는 점이 비슷해서 데칼코마니라고 해석을 하시던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계급은 햇빛으로 구별됩니다. 박사장은 지상이라 창이 크고 기택네는 반지하라 창이 작고 근세는 햇빛을 아예 받지 못합니다. 박사장은 5G를 어디서든 자유롭게 쓸 것이고 기택네는 와이파이라 집을 벗어나면 인터넷이 되지 않고 근세는 와이파이는커녕 모스보호를 사용합니다. 계급에 따라 정보 격차가 벌어지죠. 기택은 기사라도 하지만 근세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근세가 머리를 쓰고 마음이 있었다면 기택네처럼 문광을 통해 기사짜리라도 얻었을 텐데 말이죠. 기택은 자식을 낳아 키우기라도 했지만 근세는 자식을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콘돔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계급이 다른데 이 둘을 데칼코마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포스터에서도 박사장 가족은 햇빛을 상징하는 흰색으로 눈을 가리고 기택네 가족은 어둠을 상징하는 검은색으로 눈을 가렸지만 근세네 가족은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류층 밑에 더 하위층은 아예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이 영화는 데칼코마니라는 제목에서 기생충이라는 제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동그랗게 말려있는 것은 연갓이나 회충 같은 기다란 기생충을 상징합니다. 통상의 CJ 영화는 축포소리가 나오지만 이 영화는 종소리가 나옵니다. 이 종소리를 넣은 이유는 스피커 5채널 중 소리가 제대로 안 나는 채널이 있는지 찾아내기 위해 저음과 고음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테스트하는 소리입니다. 시계 방향. 앞으로도 봉준호 감독님 영화에는 이 종소리가 모두 들어갈 예정이니 극장시설 체크용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영화는 수미상관 구조로 반지하 장면으로 시작해서 반지하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기택의 집은 작은 창을 통해 햇빛이 조금 들지만 박사장의 집은 넓은 창을 통해 많은 햇빛이 들어옵니다. 기생충의 가로 세로 화면 비율은 2.35대1 시네마스코프 비율인데요. 박사장 저택의 커다란 창은 극장 스크린과 같은 2.35대1 시네마스코프 비율로 제작하였습니다. 창의 대비를 통해 빈부격차를 표현하였는데 반지하의 창살은 어떻게 보면 감옥같이 보여지는데요. 기택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복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예술영화인지 대중영화인지 구별하기 힘든 봉준호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 영화는 다음 3가지 장면에서 예술영화적 특징이 있습니다. 해머 던지기를 해서 다른 집 차 유리를 깨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과거와 현재가 한 화면에 담긴다거나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 있는데 돌이 물 위로 떠오르는 장면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버드맨에서 주인공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장면처럼 글이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영상적으로 표현이 되는 기법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성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잔혹동화적 영화임을 알아봐 줬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영화는 비록 잔혹동화이지만 내용은 굉장히 리얼리티가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님이 대학생 때 부잣집에 과외를 하러 간 경험에서 이 영화는 출발하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 제 인생 경험이 모두 담겨져 있어서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믿음의 고리를 통해 부잣집에 과외를 가본 경험이 있기도 하고 반지하와 지하에 살아서 수해를 당해본 경험도 있고
모 기업 회장님 생일잔치나 상류층 파티에 참석해 본 적도 있었거든요. 딸 넷에 아들 하나인 집에 과외를 간 적도 있는데 4명이 다 이뻤어요. 학부모님이 옥상에서 고기도 구워주시고 그랬는데 저도 기우처럼 그 집 사이로 들어가는 상상도 하고 그랬었죠. 한 층은 한 명이 미술 작업실로 다 쓰고 그래서 부자는 역시 클래스가 다르더군요. 이런 경험을 실제로 다 해본 입장에서 파티 장면은 현실보다 소박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현실적인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는 김기영 감독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기생충은 김기영 감독님의 하녀, 충녀, 육식동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본 감독님은 자타공인 김기영 감독님 덕후시고 이 두 분의 인연은 매우 깊습니다. 하녀의 타이틀 자막 작업을 봉준호 감독님의 아버지께서 하셨는데 바로 이 장면이죠. 먼저 김기영 감독님의 하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으로 문화예술인 100명이 영화 순위를 매긴 적이 있었는데요. 20세기 한국영화 1위가 바로 하녀입니다. 21세기 한국영화 1위가 기생충이고요. 하녀는 1953년 한국전쟁 휴전 후 7년이 지난 시점이니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찍은 영화입니다. 주인공 가정은 1층 집에서 2층 집으로 중축을 하느라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1층에서 2층으로 높아지는 것은 계층 상승으로의 욕망을 상징합니다. 주인공의 아내는 계층 상승의 욕망 때문에 가사를 하지 않고 재봉틀을 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해줄 하녀를 구하게 되죠. 주인공은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신분 상승을 노리는 여자들이 달라붙습니다. 주인공은 끝내 하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이 집안은 하녀 때문에 파국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주인공 부인이 증축을 하지 않았다면, 돈과 계층 상승의 욕망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런 파국은 오지 않았을 것이죠. 참고로 이 집 아들이 7살 안성기님이고 이분이 엄앵란님입니다. 하녀에서 계단은 계층 상승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영화에서 죽음은 모두 계단을 내려가면서 이루어집니다. 기생충에서도 충숙이 계단을 내려가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충녀는 1967년에 첩이 극장 사장을 살해하고 자살 시도를 했던 서울 명보극장 살인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영화입니다. 충녀의 충은 벌레 충자입니다. 벌레 여자 라는 뜻이죠. 충숙의 이름이 기생충의 충으로 만든 이름이라고 본 감독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충숙은 충녀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이 영화는 현재 남아있는 판본이 이거밖에 없어서 화질이 매우 안 좋습니다. 대략의 줄거리는 19살 소녀가 50살 남자에게 첩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하루 중 12시간은 부인 집에 있어야 하고 나머지 12시간은 첩과 함께 있습니다. 이 집은 모계사회같이 돈을 버는 것도 부인이고 첩의 월급과 남편의 월급을 주는 사람도 부인입니다. 첩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글쎄 작은 엄마 나타나는 날 내 흰쥐가 들어왔거든. 그게 벌써 새끼를 10마리나 낳았어. 쥐는 한 마리가 10마리, 10마리가 100마리, 100마리가 1000마리, 1000마리가 10,000마리, 10,000마리가 억마리가 된단 말이야. 그러나 쥐처럼 자식이 불어날 거란 상상을 하자 부인은 공포감을 느낍니다. 결국 부인은 첩이 애를 가질까봐 남편을 강제적으로 정관 수술을 해버려 고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주인공 남자는 심리적 거세와 신체적 거세 모두 당하게 된 것이죠.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어 신분 유지의 길이 막혀버린 기생충녀는 결국 파국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육식동물은 충녀를 리메이크한 영화입니다. 충녀와 육식동물에는 지하실과 계단이 존재하는데요. 지하실 문이 열리자 정체불명의 남자가 등장하는 장면은 근세의 등장 장면으로 오마주되었고 근세에게 젖병을 물리는 장면은 첩이 남편에게 젖병을 물리는 이 장면의 오마주입니다. 근세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이 장면은 첩이 남편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이 장면의 오마주이고요. 육식동물에서는 무능력한 가장의 모습을 젖병을 통해 표현했고 기생충에서도 무능력한 가장의 모습을 젖병을 통해 표현한 것이죠. 김기영 감독님의 이 세 작품은 계단의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통해 계층의 격차를 나타내고 계단을 내려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기택의 집에서 화장실 계단을 올라가야 와이파이가 잡힙니다. 와이파이가 잡히는 곳은 가장 높은 곳인데 계단을 올라가서 계층 상승을 해야 세상과 통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택이 그나마 세상과 통할 수 있는 것은 반지하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전파가 콘크리트 벽을 통과하면 감쇄가 되므로 반지하에서는 창문이 있는 높이에서 와이파이가 잡히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합니다. 김기영의
이상의 계단은 실내에 한정된다면 봉준호의 계단은 실외로 확장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들은 점점 더 화면이 확장되어 한 개인과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비추는 식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제 이 영화의 핵심 키워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우는 총 3번 상징적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야, 이거 진짜 상징적인 거네. 진짜 상징적이다. 와, 여기 진짜 상징적이다. 봉 감독님은 관객이 상징을 좀 알아봐 주었으면 하는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스탠리 큐브릭이나 테런스 멜릭, 코엔 형제, 데이비드 린치 등 어려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대중성과는 거리가 멀죠. 하지만 봉준호 감독님은 예술영화도 대중영화도 아닌 봉준호 영화로밖에 정의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님이 관객들이 알아봐 주었으면 하는 상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수석, 그림, 기사식당,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징인 수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돌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 돌들은 흔하기 때문에 강바닥에 그냥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돌들 중에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흔하지 않은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은 강가에 버려져 있지 않고 사람 손에 들려져서 부잣집에 소중하게 모셔집니다. 이 돌은 계층 상승을 한 것이죠. 기우의 친구 민혁은 이 집에 수석과 일자리를 가져옵니다. 특히 이 돌은 가정에 많은 재물운과 합격운을 몰고 민혁아. 다니면서 이야, 이거 진짜 상징적인 거네. 봉 감독님은 수석을 운과 계층 상승의 욕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하셨죠. 기택의 가정은 친구 덕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수석이 굴러들어오게 됩니다. 반면에 민혁의 할아버지는 본인이 직접 노력을 해서 이 수석을 수집하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육사 시절부터 이 수석 수집을 쭉 해오셔가지고 지금은 뭐 저희 집 아래층, 위층, 거실, 서재 이 수석들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상류층은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얻은 반면 하류층은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행운이 굴러들어오게 됩니다. 수해를 입은 뒤 이 돌은 기우의 마음을 짓누르는 마음의 짐이 되기도 하고 정신을 차리라는 채찍이 되기도 합니다. 정신 차려, 정신! 기우가 이 돌을 원래 있던 강으로 되돌려 놓는 장면은 계층 상승을 했던 돌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듯이 계층 상승을 꿈꿨던 기택의 가정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계층 상승에 대한 마음의 짐과 욕망 모두를 내려놓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훈의 집이 물에 잠겼을 때 안분지족이라는 글귀가 보입니다. 안분지족이란 분수에 만족하고 편안하게 살라는 뜻인데 기우가 돌을 내려놓음으로 안분지족의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상징인 그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그림은 북치기 박치기의 훈이훈님이 그린 그림으로 북치기, 박치기. 그린 사람의 설명 그대로 설명드리자면 노란색 화살표 옆에 사람이 있는데 삼각형 텐트와 화살표는 인간의 계층 상승 욕구를 상징하고 맑음과 흐림을 통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나타내고 침팬치는 근세의 얼굴을 상징하고 목의 스프링은 튀어나가고 싶은 욕구이고 스키조프레니아조는 뭔가를 그렸다가 못 알아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검은색으로 칠을 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의 복선으로서 상징을 갖습니다. 참고로 파티 장면의 이 남자가 훈이훈입니다. 와, 여기 진짜 상징적이다. 세 번째 상징인 기사식당은 앞으로 기택이 박 사장 내 기사가 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복선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사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네요, 하필이면. 그러게, 기사식당. 이것은 영화의 상징이라는 것이 너무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유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관객들이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넣은 것 같습니다. 기택은 아들이 계획이 있음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근세를 향해서는 계획이 없다는 것에 한심함을 느꼈고요. 앞으로 어떡하려고 그래? 당신 계획도 없지? 근데 사실 기택도 처음에는 아무 계획이 없었습니다. 씨발 계획이 뭐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획이 뭐냐고. 아빠가 생각이 계획이 다 있으니까 니들은 그냥 잊어버리라고. 좀 전까지도 계획이 있다던 기택은 체육관에 눕게 되자 계획을 포기하게 됩니다. 계획이 없으니까 뭐가 잘못될 일도 없고 또 애초부터 아무 계획이 없으니까 뭐가 터져도 다 상관없는 거야. 너 만약에 이 집이 우리께 된다면, 여기서 우리가 산다 치면 너 어디를 네 방으로 쓰고 싶냐?
다혜와 결혼해서 이 집에서 살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다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었죠. 기택은 젊었을 때 나름 계획도 세워봤지만 계획하는 대로 세상이 굴러가지 않게 된다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되는 아버지 세대를 대변합니다. 기우는 기택이 젊었을 때처럼 계획을 세우면 이루어질 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죠. 아직 어려서 뭘 몰라, 선생. 상류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류층도 캠핑을 계획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죠. 하지만 상류층에게는 플랜 A만 있는 게 아닙니다. 플랜 B가 있죠. 비가 온 다음날 상류층은 플랜 B인 파티를 다시 계획하게 됩니다.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기택의 가정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데 박 사장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죠. 하지만 하류층은 플랜 B가 없습니다. 플랜 B를 실행할 돈이 없거든요. 그럼 플랜 B는 계획대로 되었나요? 아니죠. 상류층도 플랜 B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송을 위한 박 사장과 연교의 계획은 모두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교에게는 플랜 C가 있습니다. 바로 유산 상속이죠. 저는 오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본적인 계획입니다. 돈을 벌겠습니다. 내가 워낙 조용하고 하니까 아주 많이요. 선생님께서 나와서 기우에게도 플랜 C가 있습니다. 이 집을 사는 거죠. 하지만 이 계획을 실현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건 계획이 아니라 망상이죠.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증에 걸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상류층과 하류층의 류자는 물이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계층의 차이를 상류와 하류같이 물로 표현을 하고 영어권 국가는 계층의 차이를 어퍼클래스, 로어클래스 같이 높이로 표현을 합니다. 봉 감독님은 계층의 차이를 물을 이용해 상류층과 하류층을 나누어 연출한 것을 보고 저는 그를 영상으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정말 천재적이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해외에서는 한국에서 계층을 구별할 때 물로 구별을 하는지 모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지대하면 달동네가 떠올라 못 사는 동네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강남 같은 저지대는 번화가, 다운타운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고지대를 업타운, 저지대를 다운타운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가본 나라 중 홍콩과 미국 같은 경우 고지대가 부자 동네입니다. 제가 2018년에 할리우드 비버리 힐즈 투어버스를 타봤는데 제일 꼭대기에 미국 대장 크리스 에반스 집이 있더군요. 빌리 조엘의 업타운 거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에서 업타운 걸은 상류층 여자아이라는 뜻이고 다운타운맨은 하류층 사내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계층의 차이를 넘어서는 사랑을 노래한 노래이죠. 기생충에서는 다혜가 업타운 걸이고 기우가 다운타운맨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업타운이 부자 동네입니다. 성북동에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이 다 모여 살고 평창동의 서태지, 한남동의 이건희, 한남동 유엔빌리지 전부 다 고지대입니다. 저는 이 동네들 다 가봤어요. 연교와 박 사장은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지만 속으로는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님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죠. 어떻게요? 주인님처럼 막 봉 감독님은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엄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기생이 될 수도 공생과 상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피자시대 어린 여사장과 기태의 가족은 공생과 상생의 관계가 될 수도 있었지만 피자시대 여사장이 인간에 대한 예의를 저버렸죠. 아, 이봐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결국 피자시대 여사장이나 기택의 가족이나 체육관 신세가 되긴 마찬가지였는데 말이죠. 인간에 대한 예의를 저버린 것은 피자시대 사장만이 아닙니다. 기정도 PC방 알바에게 인간에 대한 예의를 저버렸죠. 언니, 금연인데요? 네. 나 그거 좀 줘. 문광도 사모님 행세를 하며 기정에 대한 예의를 저버리기도 하고 기정도 문광에 대한 예의를 저버리기도 하죠. 연교도 기택에 대한 예의를 저버립니다. 부자는 나쁘고 빈자는 착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빈자끼리도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을 때 비극적인 상황이 되죠. 봉 감독님은 계급도 계급이지만 절대선도 절대악도 아닌 그 중간에 애매하게 위치한 한국 사회의 회색 분자들의 이전 투구를 그리고 싶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짜파구리는 세 가족의 이전 투구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짜파게티와 너구리는 기택과 근세의 가족을 상징하고 한우 채끝살은 박사장 가족을 상징합니다. 이 해석이 맞는지 감독님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제 해석이 맞았더군요. 그리고 똥물이 역류하는 변기는 반지하보다 더 아래 계층이 상승하고자 하는 욕구를 상징하는데요. 이를 기정이 틀어막고 앉아 있습니다. 내 밑에 있는 계층은 올라올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밑에 있으라는 것이죠. 저는 하수구에서 오수가 역류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장면을 보면서 수해를 당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건데 전등만 빼면 제 경험과 비슷했습니다. 참고로 침수 시 감전사고를 막기 위해 누전 차단기를 먼저 내린 후 짐을 꺼내거나 물을 퍼내야 합니다. 저는 촛불 켜놓고 물을 퍼올렸는데 영화에서는 조명이 없으면 촬영이 안 되니까 전등이 켜진 것입니다. 실제 물이 차면 벽 콘센트가 누전으로 차단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등은 켜지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빛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사회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우는 어두운 곳이 아닌 밝은 곳에 있고 싶어 하죠. 기택의 가족이 궁지에 몰렸을 때 각자 소중히 여기는 것을 챙깁니다. 기택이 아내의 메달을 챙긴 것은 기택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기우는 수석, 기정은 돈과 담배였죠. 이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족 간에도 사회적으로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을 때 왜 선을 넘어오는 걸까? 기택은 욱했으나 연기인 척하고 넘어갑니다. 이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을 때 기택이 욱한다는 복선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선은 몸조심 말조심만 한다고 해서 넘어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냄새가 이 선을 마구 넘어다니죠. 연교도 발냄새와 창문으로 선을 넘어갑니다. 근데 냄새가 선을 넘지, 냄새가. 기정은 문서를 위조하고 복숭아를 훔치는 식으로 불법이라는 선을 넘어가고, 운전기사와 문광의 일자리를 뺏는 식으로 도덕이라는 선을 넘어갑니다. 기택이 박 사장에게 사랑을 언급할 때마다 박 사장이 불쾌해합니다. 그래도 사랑하시죠? 하긴 뭐 어쩝니까, 사랑하시는데. 김 기사님, 어차피 오늘 근무인 거죠, 이게? 그냥 뭐 이게 일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액수는 뭐 민혁쌤 때랑 똑같이 하려다가 물가 상승률 봐서 약간 올렸어요. 연교는 민혁보다 급여를 올려줬다고 하지만 사실은 기우의 급여에서 10만 원을 뺐습니다. 연교는 식기세척기도 사용할 줄 모르고요. 잘 보시면 그릇이 겹쳐져 있으니 제대로 씻기지도 않았습니다. 요리도 못하면서 요리 잘하는 척도 하지요. 자긴 알잖아, 내 요리 실력. 다솜이 엄마가 원래부터 집안일에 재능이 없어요. 청소도 못하고 음식 진짜 맛없고. 박 사장 입장에서는 사고쳐서 결혼한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연교는 강아지는 안아주지만 자식들과는 일절 스킨십을 하지 않습니다. 기정이 오든 말든 쳐다도 안 보고 있던 다송이가 왜 몇 시간 수업만으로 갑자기 예의가 깍듯해졌을까요? 보시면 문광은 몸으로 놀아주고 기정은 항상 다송이를 안고 있습니다. 연교는 다송이가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생각해서 다혜보다 다송이에게 관심을 더 가지는데도 스킨십은 하지 않습니다. 연교는 아내로서나 엄마로서나 빵점 엄마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글들을 보면 인디언의 의미에 대해서 미국 역사가 어쩌고저쩌고 이게 무슨 의미이고 저게 무슨 의미이고 해석들을 하시는데 이거 다 의미 없는 해석입니다. 영화를 만들 때 모스부호를 이해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내기 위해 스카우트 설정을 넣은 것이고, 스카우트 자체가 인디언과 연관이 있어서 인디언이 등장한 것입니다. 아니, 컵스카우트 정신의 원조가 원래 아메리칸 인디안 맞아요. 좋은 거죠. 기정의 이 대사는 사실입니다. 컵스카우트의 창단 당시 이름이 울프 컵스였습니다. 울프라는 이름은 미국 인디언의 한 부족 이름에서 따온 것이고요. 울프 컵스라는 이름이 나중에 컵스카우트로 명칭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봉 감독님도 스카우트와 연관이 있어서 인디언이 등장한 것이지 인디언에 무슨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인터뷰하신 적도 있습니다. 인디언은 스카우트와 관련이 있을 뿐 다른 의미는 없어요. 이 영화에는 여러 가지 복선이 등장하는데 제가 찾아낸 장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술심리학, 미술치료 쪽 지하에 누군가가 있다는 복선입니다. 단점은 딱 하나? 너무 많이 먹는 거? 맨날 뭐 2인분을 드셨대나 뭐. 이건 근세에 대한 복선이죠. 근세는 밤마다 몰래 냉장고를 털어먹었습니다. 아우, 기생충도 이런 기생충이 없어요. 와, 완전 물받아. 이건 기택의 가족이 취객처럼 술에 취한 후 물벼락을 맞게 될 것이라는 복선이죠. 술판을 정리하다가 기정만 다치는 것은 기정만 죽게 될 것이라는 복선입니다. 영화를 보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궁금한 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시카 쌤을 굳이 장미꽃에 비유를 하자면 다혜 너는
기우가 뭐라고 썼길래 다혜가 좋아했을까요? 배우 최우식이 쓴 내용은 테이크마다 달랐는데 존예, 웃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저라면 엘프, 여신 이런 거 써줬을 것 같습니다. 마약 사줘. 마약 사줘. 연교는 왜 을 사달라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윤 기사가 차 뒷자리에서 여자의 을 먹이고 산수를 했다는 상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박 사장이 윤 기사 애인이 흘리고 간 싸구려 빤스를 찾는 것처럼 연교는 을 찾은 것이죠. 둘이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서 얘기한 것입니다. 기택이 CCTV에 찍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문광 덕이었습니다. 내가 집 앞 CCTV도 싹 잘라놨거든. 나 여기 온 거 아무도 몰라요. 문광은 누구에게 맞았을까요? 빚쟁이들이 지치지를 않아. 그놈들 아직도 쫓아다녀요. 이 사람 계속 쑤셔버린다고. 사채 썼니? 술집에서 술 마시다가 사채업자에게 맞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문광 부부는 연상 연하 커플입니다. 근세가 3살 연하예요. 그런데 근세는 각근세에서 이름을 따왔는데 정작 근로소득세는 내지 않네요. 기우는 무슨 생각으로 이 돌을 가지고 지하실로 내려간 것일까요? 원래 시나리오에서 봉준호 감독님이 압구정 현대아파트 고양이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 근세 부부를 가둔 채 굶겨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한 번에 쳐 죽이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고양이 사건은 아파트 창고에 고양이들을 가두어 굶겨 죽인 사건을 말합니다. 근세가 다송에게 보낸 모스부호는 깐느 자막을 보면 오타가 난 거라서 다송이 해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기택이 박 사장을 찌른 이유는 기정은 버려둔 채 다송만 데리고 가려고 한 것과 근세의 냄새에 박 사장이 코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응급처치를 15분 안에 못하면 진짜 끝장이거든. 최단 시간 내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게 15분은. 다송이를 15분 안에 데려가야 한다는 대사는 기정을 버리고 다송을 우선시한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 들어갔던 대사입니다. 근세 때문에 박 사장이 도망가려고 했다면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근세가 이미 쓰러진 후라 기정도 같이 데리고 갔어야 했습니다. 박 사장이 기택의 가족은 인간으로 취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택이 분노했던 것입니다. 전날 테이블 밑에서 박 사장의 속마음을 들었었죠. 이에 부인에게 욱했듯이 박 사장을 찌른 것입니다. 박 사장을 미안하다. 에필로그 부분에서 울면서 미안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우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에필로그 부분은 기택이 기우에게 모스부호로 편지를 보내고 기우가 답장하는 형식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연출만을 가지고 해석하자면 기우는 편지를 쓴 후 잠들었고 이 장면은 꿈이었고 다시 꿈에서 깨어난 후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를 두고 기우가 진짜로 집을 샀을 수도 있지 않냐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님이 계산을 해보셨는데 기우가 박 사장 집을 사려면 547년이 걸린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그 대사를 쓸 때 매우 슬프고 착잡한 심정이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봉준호 감독님은 계급을 다룬다는 점에서 설국열차와 비슷하지만 설국열차의 엔딩이 열린 결말이었다면 기생충의 엔딩은 닫힌 결말로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장면은 꿈이었고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감옥 철창 밑에서 햇볕을 쐬고 있던 기택은 결국 햇볕도 허락되지 않는 24시간 감시받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술 가져와! 술! 한국 영화사 100년 만에 황금종려상을 받은 작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기생충이 얼마나 훌륭한 작품인지 더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6개 부분 후보로 지명되었는데요. 솔직히 황금종려상 받았으면 이미 만렙이기 때문에 로컬 영화제인 아카데미는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받아서 나쁠 건 없죠.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